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정주지 마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남도 아니고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내 손주를 낳아준 귀한 사람인데 정을 주지 말라니요. 가족끼리 정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신보 고약한 시어머니들이나 하는 소리지. 나는 달라. 나는 며느리를 내 친딸처럼 생각할 거야. 내가 먼저 사랑을 퍼부어주면 며느리도 나한테 살갑게 굴겠지.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 사이가 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그 수줍고 고운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너를 귀하게 여겨주마. 시집살이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게 해주마.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며느리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며느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내가 웃으며 건넨 말이 며느리 표정을 굳게 만들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은 그 싸한 기분. 처음에는 아직 어색해서 그렇겠지. 요즘 애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어이 터지고 많은 순간이 오더군요. 제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반찬통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며느리 생일 즈음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생일 미역국이나 제대로 얻어먹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고기 반찬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정육점에 가서 제일 좋은 한우갈비를 끊어다가 핏물 빼고 양념 재워 갈비찜을 했습니다. 잡채도 손이 많이 가지만 며느리가 잘 먹던 모습이 눈에 밟혀서 담근 채 썰고 시금치 무치며 한솥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요즘 입맛 없어 보이길래 갓 담근 겉절이까지 아주 양손이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상상을 했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나와서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힘들게 뭐하러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내 새끼 먹이려고 해왔지. 많이 먹고 힘내라.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런 훈훈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손길도 왠지 모르게 쭈뼛거렸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난처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 왔지. 이것 좀 받아라, 무겁다.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무거운 보따리를 받아들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지 않아 어수선했고 며느리는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습니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쉬는데 왔나 보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얼른 이것 좀 냉장고에 넣자. 저는 며느리를 대신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 안쪽 구석에 제가 한 달 전에 갖다 준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뚜껑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걸 보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저번 명절 때 싸준 전이며 나물들이 비닐봉지째 꽁꽁 얼어붙어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허리가 끊어지게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려서 만든 건데 너 먹으라고 너 힘들까봐 해다 준 건데 뚜껑 한번 안 열어보고 저렇게 처박아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너 이게 뭐니? 내 정성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그 말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어머님, 저희가 요즘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서요. 죄송해요. 하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갈비찜이며 잡채를 대충 식탁 위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내가 괜히 와서 귀찮게 했구나. 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내가 식모도 아니고 왜 내 돈 쓰고 내 몸 써가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내 딸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싶은 엄마 마음으로 한 건데 며느리는 나를 귀찮은 시어머니 불청객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러게 왜 사서 고생을 해? 걔네가 알아서 살게 냅두지. 하고 핀잔을 주는데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나? 아니면 며느리가 원래 정이 없는 아이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섭섭하고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딸처럼 해줬는데 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과 눈물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아픈 시간을 건너오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던 반찬통이 사실은 며느리의 무관심이 아니라 며느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며 쏟았던 그 모든 정성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제 마음 편하자고 부린 욕심이었다면요? 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고부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진짜 원인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며느리는 딸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착각의 껍질을 깨보려 합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냉장고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정주지 말라는 그 말이 사실은 며느리와 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기도 했고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심리학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따라 강사가 하는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서운함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상대방은 시큰둥하거나 부담스러워해서 상처받은 적 없으신가요?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TV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의를 받으면 그만큼 되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받은 선물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이것을 선물 부담 효과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는데 강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냉장고에 꽉 찬 반찬통을 볼 때마다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 저거 빨리 먹어야 하는데. 다 먹고 빈 통 씻어서 갖다 드려야 하는데. 맛없어도 맛있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하는 숙제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준 그 정성이 상대방에게는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반찬을 반기지 않았는지, 왜 내 전화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왜 우리 집에 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가려고만 했는지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쉴 새 없이 마음의 빚을 떠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딸이었다면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가져가지 마. 라고 당당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저도 이년아 해줘도 난리야. 하고 시원하게 등짝 한번 때리고 말았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건 돌이라도 씹어먹는 신용을 해야 하는 게 며느리니까요.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호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착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반찬해주고 청소해주고 뭐든 다 해주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 내 만족이었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숨막히는 감시자였겠구나. 제가 며느리에게 편하게 해라 딸처럼 생각해라 했던 말들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너를 딸처럼 편하게 대할 테니 너도 나한테
딸처럼 싹싹하게 굴어다. 내 기분 맞춰주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무언의 압박 아니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의 타인으로 존중한 게 아니라 제 입맛에 맞는 착한 딸이라는 역할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제 사랑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참 아프고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던 김치통은 며느리의 무관심이 아니라 제가 며느리의 목을 조르고 있던 부담감의 증거였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다 부질없다. 이제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 남남처럼 살자. 처음엔 이런 옥이 섞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며느리한테 뭐 해주나 봐라. 연락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볼 거야 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지 푸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지 남남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문득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처럼 대하는 게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서로 편안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온 귀한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소파에 앉아 쉰다고 해서 왜 설거지 안 하냐고 눈치 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밥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내 정성이 부족하냐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셨습니까? 편히 쉬다 가세요. 하고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깔끔하게 배웅합니다. 그래, 이거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다.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다.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서운했던 겁니다. 딸이라면 의뢰해야 할 도리를 며느리에게 바랐기 때문에 실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라면 손님에게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손님 대접을 하기로 말입니다. 딸처럼 편하게 사실은 함부로 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손님처럼 예의 갖춰 대하기로 했습니다. 반찬통 배달도 수시로 하던 전화도 불쑥 찾아가던 발걸음도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어른인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반찬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속삭였습니다. 정주는 걸 멈춰라. 그래야 너도 살고 며느리도 산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며느리 손님 모시기 프로젝트.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며느리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 오히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며느리를 손님으로 대하면서 실천했던 5가지 구체적인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호칭부터 반찬, 주방 예절, 연락 문제 그리고 대화법까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고부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5가지 비결만 알면 여러분도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10배 더 효도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길, 그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호칭과 태도의 재정의입니다. 부재로 달자면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꼴 보기 싫으신가요? 어쯤 되겠네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며느리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동동거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분들 계시죠? 어디 시어머니가 일하는데 며느리가 앉아 있어?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하고 혀를 차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일해야 제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집에 온 손님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 차 마시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은 없습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쉬다 가는 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고 나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더 이상 괘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우리 손님이 잘 쉬고 있구나. 내가 대접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오려고 쭈뼛거리길래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새아가, 너는 저기 가서 과일 좀 먹으면서 쉬어라. 이건 내가 할게. 예전 같으면 그래, 와서 파 좀 다듬어라. 했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손님이 일하면 주인이 욕먹는다. 너는 오늘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니 대접받고 가거라. 정심심하면 우리 영감이랑 말동무나 좀 해드려. 그랬더니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거실로 나가더군요. 저는 혼자 전을 부치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고생하네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갈 때 싸준 전 봉지를 받아들며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푹 쉬다 가요.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억지로 일 시키고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대접하고 고맙다는 인사받는 게 100배 낫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물질적 지원, 즉 반찬통 배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의 사랑의 언어는 뭐니 해도 밥이죠. 밥은 먹었니? 반찬은 있니? 이게 다 사랑한다는 말인 거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찬통 사건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반찬 주는 것을 딱 끊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김치통 가져와라. 몇 포기 할 거냐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왔을 때 선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두 식구 먹을 것만 김장할 거다. 너희는 사 먹든 친정에서 얻어 먹든 직접 담가 먹든 알아서 해결해라. 내심 며느리가 섭섭해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김치는요? 하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사 먹는 게 편해요. 어머님 힘들게 고생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론 시원하고 한편으론 섭섭하더군요. 아, 얘네들은 내 김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걸 거절 못해서 억지로 받아왔던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을 싸주지 않습니다. 가끔 맛있는 걸 하면 조금 덜어놓기는 하지만 며느리에게 가져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했는데 맛볼래? 싫으면 말고 하고 쿨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님, 저 이거 좋아해요. 조금만 주세요. 할 때도 있고 저희 집에 먹을 거 많아요. 하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커피 드실래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했다고 상처받는 주인은 없으니까요. 안 해주는 것이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장고에 꽉 찬 시어머니표 반찬은 사랑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재고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쿨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반찬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아쉬워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와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작년에 주신 파김치 진짜 맛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안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예전에는 억지로 쥐어줘서 맛있는 줄도 모르고 먹었을 텐데 없으니까 귀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먹고 싶으면 재료 사와라. 같이 담그자. 했더니 며느리가 주말에 파 한 단 사들고 룰루랄라 왔습니다. 같이 파 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억지로 떠안긴 반찬이 아니라 며느리가 원해서 함께 만든 반찬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여러분, 며느리에게 점수 따려고 무리해서 반찬에 나르지 마십시오. 허리만 아프고 마음만 상합니다. 그 돈과 그 정성으로 차라리 여러분 입에 들어갈 맛있는 보약을 지어 드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안해야 며느리도 나를 편하게 대합니다. 자, 호칭과 반찬 문제만 해결해도 고부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바로 주방의 평화입니다. 며느리가 내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왜 그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수세미질부터 그릇 정리까지 잔소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세 번째 비법은 바로 그 간섭의 욕구를 잠재우는 법입니다. 눈 감고 입 닫는 시어머니가 되는 지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주방의 평화, 즉 간섭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며느리가 내 주방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 반갑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머리로는 도와주니 고맙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제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시댁에 오면 뭐라도 거들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림솜씨가 영 서툴다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콸콸 틀어놓고 쓴다거나 그릇에 묻은 세제를 덜 헹군다거나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지 않고 그릇장에 엎어놓는다거나 제 눈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거슬렸습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예, 물 좀 아껴 써라. 세제도 그렇게 많이 짜면 환경에도 안 좋고 그릇에 남는다. 그릇은 엎어놓지 말고 세워놔야 물이 잘 빠지지. 도마 쓰고 나면 바로바로 씻어놔야 냄새 안 배인다. 저는 살림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설거지하러 주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겁내는 눈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도 어머님 다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며 숙제 검사받는 학생처럼 굴더군요. 며느리가 주눅든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잔소리나 하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손님 대접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제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살림을 배우러 온 수습생이 아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 힘들까봐 도와주러 온 고마운 봉사자다. 이렇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느 명절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일부러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쳐다보면 또 잔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고, 그릇 깨지는 거 아니야? 기름기 제대로 닦고 있나?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꾹 참았습니다. 한참 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보니 싱크대 주변에 물이 흥건하고 그릇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주는 꽉 짜지 않아 축축했고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이게 뭐니? 다시 해야겠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아가 고생했다. 덕분에 내가 편하게 쉬었네. 고맙다. 얼른 가서 과일 먹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손이 느려서 죄송해요. 하더군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남편이랑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먹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홀가분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거지를 정리했습니다. 흥건한 물기를 닦고 엉뚱한 곳에 있는 그릇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며느리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일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야. 도와주려는 그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손님이 설거지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완벽함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내 살림 방식이 정답이고 며느리 방식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의 방식이 있고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내 주방에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고 며느리에게 맡겼으면 눈 감아주는 게 어른의 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아예 주방 출입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그냥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하거나 나가서 사 먹자 고합니다. 어머님, 돈 아까운데 집에서 해 먹어요. 며느리가 말려도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밥하기 싫고 너도 힘들지 않으냐? 맛있는 거 사 먹고 설거지 걱정 없이 수다나 떨자. 내가 쏜다. 지갑을 여는 시어머니가 되면 잔소리할 일도 사라집니다. 돈 좀 쓰면 어떻습니까? 내 몸 편하고 며느리 마음 편하면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뼈 빠지게 밥해 먹이고 어머님 음식 짜요. 소리 듣는 것보다 밥 한 끼 시원하게 사 먹이고 며느리에게 어머님 최고 잘 먹었습니다.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눈 감고 입 닫고 지갑 여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주방에서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을 얻는 길입니다. 며느리의 서툰 손길을 타박하지 않고 품어줄 때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주방을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호칭, 반찬, 주방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가장 깊은 불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락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니? 전화기만 붙들고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번째 비법은 바로 그 기다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지혜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지 않고 우아하게 사는 법.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칭, 반찬, 주방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가장 깊은 불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락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니? 전화기만 붙들고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번째 비법은 바로 그 기다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지혜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지 않고 우아하게 사는 법.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 네 번째 비법은 연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재로 달자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를 돌보십시오. 가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 며느리한테 문자가 올까, 벨소리만 울리면 화들짝 놀라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더 심해지죠. 얘네들이 이번 주말에는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하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해가 져도 전화기는 잠잠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자식 새끼들만 알고 부모는 뒷전이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이미 퉁명스럽죠. 나다. 별일 없니? 아니,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있나 해서. 그러면 며느리는 당황해서 네 어머니. 죄송해요. 바빠서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 억지 통화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구걸해서 전화 받은 것 같고 귀찮은 노인네 취급받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자. 자식들의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기를 거실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라디오 방송을 크게 틀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만히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춤도 췄습니다.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묵혀뒀던 시집을 꺼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쁜 겁니다. 예전에는 해질녘이면 외로움에 사무쳤는데 지금은 어머,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하고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 연락에 무뎌지게 되더군요. 며칠 연락이 없어도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고 쿨하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바로 다시 걸어서 왜 전화했니? 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서예 숙제하느라 바빠서 나중에야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미야, 내가 좀 바쁘다.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자. 그랬더니 며느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멋지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문자 너머로 며느리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즐기느라 바쁘다는 사실이 며느리에게는 큰 해방감을 줬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자식들은 나를 짐이 아니라 멋진 어른으로 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5번째 비법은 질문의 품격,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오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저축은 좀 하고 있니? 대출금은 얼마나 남았니? 둘째 계획은 없니? 이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우리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관심이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식,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끔찍한 면접이고 감사입니다. 돈은 모았니? 라는 말은 너희 씀씀이가 해픈 거 아니니? 라는 질책으로 들리고 애는 언제 낳니? 라는 말은 내 대를 이어야지. 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선의로 포장된 관심이 사실은 무례한 간섭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궁금해도 묻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오면 그거 얼마 줬니? 묻고 싶고 아들이 피곤해 보이면 요즘 무슨 일 있니?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나는 묻는 사람이 아니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꾹 참고 밥만 먹이고 차만 마시고 날씨 이야기나 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여는 겁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넓혀갈까 생각 중인데요. 어머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요. 제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니 며느리가 경계심을 풀고 저를 편안한 대화 상대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내 사생활을 감시하는 CCTV가 아니라 내 고민을 들어주는 대나무 숲이 되어준다고 느낀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질문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품격이구나. 궁금한 걸 참아주는 인내심,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침묵.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질문하고 싶을 때 한 템포만 참으세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어주세요. 그 믿음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싹틉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칭을 바꾸고 반찬을 끊고 주방에서 물러나고 연락과 질문을 멈췄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분명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서 말한 5가지 비법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힘.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돈이라니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도 있습니다. 7번째 단계, 경제적 독립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법.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뼈 때리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정으로 사는 거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가진 거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자식들 봉양받으며 살면 되지.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효도도 셀프인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경제력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김 여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상가 하나 장만해 둔 친구였죠. 그 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 믿고 산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런데 3년 전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며칠을 찾아와서 어머니,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대박 나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며 빌고 며느리까지 옆에서 눈물바람을 하니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결국 그 친구는 상가를 팔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대줬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죠.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때는 그 말이 천국행 티켓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업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생활비는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던 며느리의 말이 점점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로 바뀌더랍니다. 김 여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샀던 집인데도 얹혀 사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며느리가 장 봐오면 돈 아껴 써라 잔소리 한마디 못하고 며느리가 외출하면 어디 가냐 묻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김 여사가 저를 찾아와 펑펑 울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미쳤지. 내 손에 쥔 떡을 남한테 주고 떡고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꼴이 됐어. 돈 떨어지니까 자식도 며느리도 다 남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이 안쓰럽다는 이유로 내 노후의 보루인 재산을 털어주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갑을 관계로 변합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때 안내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세요. 부모 마음 같아서는 내 숨이 넘어가도 자식 먼저 살리고 싶겠지만 부모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아이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며느리에게 10배 더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통장을 지키십시오. 시어머니가 지갑을 열면 며느리의 얼굴이 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거 농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밥은 내가 산다. 하며 카드를 꺼낼 때와 얘야, 나 병원비가 좀 부족한데 할 때 며느리의 표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으로 며느리의 환심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돈으로 친구들 만나고, 내 돈으로 병원 다니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존경스러운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다 쟤들 건데 미리 주면 어때? 아닙니다. 죽어서 주는 것과 살아서 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은 나를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너무 매정한 말 같지만 돈이 가진 힘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집 넓혀 간다는데 좀 보태줄까?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해라.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다. 나중에 내가 너희한테 병원비 달라고 손 벌리지 않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처음엔 아들이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자기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가끔 손주들 용돈 쥐어주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깍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곳간 열쇠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며느리를 손님으로 대하는 5가지 지침과 그것을 지탱하는 경제적 독립 이야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며느리가 10배 더 효도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필까요?
아니면 그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냉랭하게 살게 될까요? 제가 직접 겪은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비로소 찾게 된 제 인생의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칭을 바꾸고 반찬을 끊고 주방에서 물러나고 연락을 참고 돈까지 지켰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 혹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남남되는 거 아니야? 영영 멀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에게 거리두기란 참 낯설고 두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그 불안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그 놀라운 변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며느리 손님 모시기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어색해하고 저도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오니? 하고 눈치를 봤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약속대로 전화기를 거실 구석에 던져두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걸지 않아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의무감에 젖은 마지못해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옥타브 높은 생기 있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으시면 저희랑 식사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집 알아놨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보리굴비 잘하는 집이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못 가요. 라는 핑계를 대기 바빴던 아이가 제 발로 찾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나 요즘 복지관 다니느라 바쁘다.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주 정신없다.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깔깔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우와, 어머님 진짜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늙고 싶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살림에 대해 묻지 않으니 며느리가 먼저 자기 회사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들었고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니 아들도 제 농담에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진짜 효도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됐다. 너 힘들게 뭐하러 하니? 그냥 사 먹자.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잡채,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싸들고 갔던 잡채가 냉장고에 처박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고 싶어서 안달을 냈지만 거부당했고, 지금은 제가 안 받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주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이치였습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꽉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와서 머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와 간섭이 무거웠던 겁니다. 제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며느리는 비로소 저를 시어머니라는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인생 선배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주문을 외웁니다.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고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변하니 며느리만 변한 게 아닙니다. 아들도 변하고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며느리 욕을 하면 아들은 듣기 싫어하고 남편은 핀잔을 줬습니다. 집안에 늘 냉기가 흘렀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웃으며 지내니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제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제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10배 더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다 큰 어른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말버릇,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며느리는 거울처럼 나를 따라 변합니다. 내가 존중하면 존중받고 내가 배려하면 배려받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며느리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관계도 회복되었고 집안의 평화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종착역이자 우리 시니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존중받는 시어머니를 넘어서 나 스스로에게 존경받는 나로 사는 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고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황혼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주하게 된 가볍고 자유로운 나 자신. 그 눈부신 홀로서기의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나니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간과 자유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하루의 중심이 온통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아침은 뭘 해먹이지 하고 고민했고, 오후가 되면 며느리는 언제 오려나, 아들은 왜 전화가 없나 하며 온종일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없는 시간은 그저 기다림이거나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를 손님으로 대하고 자식들을 독립된 가정으로 기꺼이 놓아주고 나니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아무도 안 오네? 그럼 나 혼자 뭐 하지?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그 생각이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고 립스틱도 곱게 바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실컷 읽고 예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멋진 할머니, 고운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느낌이 참 신선하고 짜릿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섞는 동안에는 며느리 생각도 자식 걱정도 싹 사라집니다. 오직 캔버스 위의 꽃과 나만 남는 몰입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여행계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힘들까봐 애 봐줘야지 하며 거절했던 여행을 이제는 당당하게 갑니다. 어미야,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즐기니 자식들도 저를 걱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하며 예쁜 모자를 선물해 주더군요. 가족들이 모이는 날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방에서 종종거리며 음식해 나르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각자 음식을 한두 가지씩 맡아오는 파티처럼 즐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쿨하게 헤어집니다. 잘 가라.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찾아오는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다 하는 해방감이 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댈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이것이 바로 고독이 아니라 고요한 자유라는 것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이름 석자는 잊어버리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자식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며느리에게 10배 더 존중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에게 존경받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김 여사,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멋지다.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정을 끊으라고 했던 건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매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향해 있던 과도한 관심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며느리도 자식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게 거리를 둔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당신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 자식 때문에 아팠던 마음은
이제 저 노을 너머로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계절을 사십시오. 찬란한 노년의 봄날이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장면 하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스한 거실. 더 이상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평온한 얼굴이 보입니다. 식탁 위에는 당신이 직접 고른 가장 예쁜 꽃이 꽂혀 있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정갈한 1인용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으며 그 맛을 온전히 음미합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시면 같이 꽃구경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번 주말엔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약속이 있구나. 다음 주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누군가에게 얽매여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 저는 오늘 그 마법의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열쇠로 당신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찬란한 당신만의 계절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더 가볍고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